오, 그래. 여기 이제부터,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게스트가 이 박수를 치는 걸로 시작하는 걸 손혜원 TV, 정호 TV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 가능하다면 금요일 날은 우리 김성애 보좌관, 지금 김성애 소장님을 모시고. 그런 겁니까? 예, 한번 정치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나가서 워낙 열심히 지금 자기 올 흔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많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뭐, 어디야? 어디 종편 나가신다면서요? 오늘은 채널A. 채널A? 예. 거기서는 아직도 계속 하고 있나요? 예, 맥값을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돈은 많이 주나? 많이는 안 주죠. 시간 강사 수준은 되나? 시간 강사 수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예. 네, 보기에 시간에. 그래서 보통 시간 거기 강사 수준은 주겠구나. 그래도 거기는 생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준비를 많이 해야 되니까 정신이 없죠. 요즘에 이제 제가 종편에 뭐 다른 예능 프로를 한 2번 정도 나가본 적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정치합시다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보면은 출연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똑같이 이 정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작가들이 거기 나오는 패널만큼 이 내용을 깊이 숙지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하루하루 그야말로 뜨끈뜨끈하게 달아오르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대본을 주지 않고요.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하게 둬서 편집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시간짜리 프로를 4시간, 5시간을 찍는 거예요. 저희 뭐 생방송이 더 얄짤없습니다. 내가 가서 한번 그거 옛날에 어떤 프로 한번 나갔다가 이거는 정말 삽질이에요. 끝없이 4시간, 5시간을 방송을 하고 녹화를 해놓고 나중에 보면 50분에서 1시간을 편집을 하는 거예요. 뭐야 이게. 오늘 저희는 오디오 비는 거 없이 원샷 원킬로. 그렇지. 그렇게 가야 돼. 그래서 이 녹화나 예능 프로는 안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대충 이제 상상을 하시겠지만 이제 제가 국회의원 그만둔다니까 요즘에 이제 여러 방송 프로에서 이렇게 컨택이 좀 옵니다. 근데 제가 다 100%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 프로는 안 할 거예요. 저는 다큐나 아니면은 교양 프로로 이 전통 문화나 한국의 도시 재생 관련된 거 있으면 제가 무료로라도 나가서 그야말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돌면서도 헌신 봉사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치판에 가서 정말 얼굴 마담 노릇하면서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다 끊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16만에 우리 손혜원 TV가 있지 않습니까? 영희 씨 축하. 어젯밤에까지 15만 9천에서 계속 이렇게 머물고 있었는데 네. 예, 뭐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지. 아니 이게 제가 이제 매일같이 메모를 해요. 집에서 밤이면 밤 12시에 몇 명인가를 보면서 이제 평균을 내보니까 최근 들어와서 한 2주 정도는 하루에 350명 정도씩 구독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이 느는 데는 아주 제 광팬들이 계세요. 전국에 퍼져 있는 이분들이 이 친구를 만나면 아니면 뭐 동창을 만나든 가족을 만나면 제일 먼저 야 휴대폰 좀 줘봐 해서 전화기를 딱 뺐는데요. 그리고는 여기서 손혜원 TV에서 눌러갖고 해놓고는 구독을 해놓고는 이런 식으로 너도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손혜원 TV 구독을 해라. 인생 사는데 도움된다. 이러면서 구독을 시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사실 한 번도 사람들한테 구독을 강요하고 했던 적은 없어요. 가끔 제가 커뮤니티에 이런 재미나게 글을 올리긴 했었지만 근데 어제 보니까 한 6시, 오후 6시쯤 됐는데 모든 지지자들이 너무 열심히 구독을 늘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부로 16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섰죠.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제가 나서서 그동안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제 친구들, 여고 동창 그리고 대학교 동창들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방이 있어요. 가족이 또 우리 대가족이잖아요. 육남매라. 그래서 가족방에 처음으로 제가 구독을 해라 라는 거를 이제 올리고 나니까 거기서 이제 이 뽐뿌질이 시작된 거예요. 이들이 나와서 이 고모가 처음으로 이 구독에 대한 얘기를 한다. 친구 손혜원이 한다 하니까 얘 유튜브는 어떻게 여는 거니? 뭐 이런 댓글이 올라오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런 친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순간 한 10분, 15분 사이에 한 50 구독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이제 우리 지지자들한테 제가 이제 용기를 주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그 가족들 방에 이 구독을 늘리기 시작했다라고 올리니까 이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다시 힘을 내면서 쫙 올리는데 야, 놀랍더라고요. 한 8시 정도부터 이들이 다시 나가서 뛰기 시작하더니 제가 어제 이 표결을 끝내고 10시 정도에 집에 들어가서 딱 컴퓨터를 켰더니 여기서는 좀 모자랐었는데 딱 갔더니 바로 16만이 넘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선거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표 한 번씩 손에 쥐어야 자기 표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어제 그래서 밤에 되게 흥분된 마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커뮤니티랑 이제 쭉 돌면서 봤더니 제 커뮤니티에 16만을 축하하면서 어떤 분이 쓰신 얘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16만 구독자가 한 명씩만 늘리면 32만 됩니다. 라고 했더라고. 이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뭘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가면 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제 16만 구독을 위해서 애써준 제 친구들, 안녕. 여고 동창들 너무 고맙고, 자는 남편의 휴대폰을 꺼내서 했다라는 친구도 있었고, 그또 미국에 있는 친구 하나는 자기 남편 휴대폰을 꺼냈더니 이 페이스 인증이 필요하더래요. 네. 근데 남편이 자고 있어서 못했는데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겠다라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옛날에 지문이 있을 때는 그 남편이 자는데 있으면 손을 눌러? 손가락을 눌러서 해버렸기 때문에 페이스 인식을 왔건데 페이스도 너무 눈을 웃겨. 감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뜨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동공이 들어가는 예, 게 있구나. 보통들은 다 눈을 뜨고 하죠. 그래서 어제 진짜 재미있었어요. 짧게 이렇게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이제 저녁을 맞았고요. 16만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거기에 그렇게 단기적인 그 승부를 거는 제가 더 한심하다고 봤지만 이번 달에 20만 돌파는 뭐 기정사실이에요. 이번 달에 그렇진 않아. 이게 16만에서 20만 가는데 그 4만의 길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4만이면 지금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20일 동안 하루에 5천이 늘어야 돼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루에 5천은 500은 돼요. 500하고 5천은 아주 많이 다른 겁니다. 지난 4주 동안 5천인가 7,500명이 늘었네요. 4주에. 그러니까 10,000명 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지금 그렇군요. 우리가 근데 계산이 또 잘못됐나 보다. 하여튼 예, 저도 계속 지난 365일 동안 늘은 거 보면 이제 1월에 한번 4만 명 피클 때 네네네. 4천 명 찍을 때가 오고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 의원님이 한 번씩 크게 하셨을 때 이제 늘어나는 지난 일주일을 보면 점점 곡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간 거예요 지금. 이 다음 날은 아직 안 네.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게 유튜브가 이 통계를 보여줘서 사람을 자극시키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기어가 자전거죠. 계속 돌아가야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멈추면 쓰러져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제가 유튜브를 하겠다고 맘먹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선거 전까지 20만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은 이 유튜브를 손혜원 TV를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꽤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난 주부터는 제가 일주일에 정오에 나가는 방송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오후 3시에 인사동에서 생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며 질문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부터는 제가 방향을 조금 일주일을 하니까 그냥 중구난방으로 할 게 아니라 주제를 정해야 되겠다. 요일별로. 요일별로. 근데 아직 요일은 정하지 않았는데 일요일만 전통문화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그리고 하루는 브랜드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닷새가 남지 않습니까? 그 닷새에서 3일을 정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치 얘기는 이제 제가 혼자 하는 거 한 번, 그리고 김성애 소장하고 하는 것 2번. 우리 한 번 찍어서 2번 씁시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녹화. 오늘도 지금 우리가 몇 시냐면 10시 33분인데 이것이 12시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금방금방 찍어서 바로 올리는 이제 그런 녹화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2번은 마포의 맛집 소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목포의 맛집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채웠는데 아마도
경선이 이루어지고 그리고는 이 총선 체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쯤에는 일주일 내내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여기 지금 손혜원 TV에 나오고 싶어서 막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초청을 해서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도 드리고 이러는 시간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는 분들이 나오시면 괜찮은데 제가 모르는 분들이 요청을 해오시면 제가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죠. 사실 조금 난감해요. 그래서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제가 보기에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할 생각은 없고요. 이분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또는 뭔가 의미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알아보고 골라서 한 20분이나 30분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도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도 어느 지역에 많이 우리가 어려운 그런 지역도 제가 할 수 있다면 아주 본격적으로 한번 그분을 돕겠다는 생각도 네네. 있어요. 그래서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유튜브는 좀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16만 구독을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컨텐츠로 제가 여러분들께 손혜원 TV를 풍성하고 내실 있는 그런 프로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옳은 소리 얘기지만 몇 명이에요? 옳은 소리? 저희 지금 옳은 소리. 3만 5천 명. 예. 지금도 지금 저도 확인해 봤는데 지난 4주 동안 11,600명이 늘었네요. 대단하네. 우리 김성애 보좌관이 하고 있는 옳은 소리를 한번 다시 설명해 보세요. 여기는 또 김성애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네. 많아요. 저는 김성회라고 하고요. 손혜원 의원님 국회 들어오실 때부터 보좌관을 맡아서 함께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여름에 독립해 나가서 싱크와이라는 정치연구소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옳은 소리라는 그 유튜브 힐. 채널을 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제목이 옳은 소리더라고요. 영어로도 사실 옳은과 옳은이 다 right이잖아요. 이제 그걸 빗대서 옳은 소리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제 너무 오른쪽에 우편향된 이야기만 해서 제가 우편향된 이야기를 바로잡는 옳은 소리를 만들어서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이야기에 또 이제 가짜뉴스 이런 것들을 반박하기도 하고 최근에 공수처 등등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하는 코너들을 만들어서 전 생방송은 아직 이래저래 준비를 하느라 몇 번 못했고 주로 이제 한 5분 10분짜리 짧은 클립으로 해서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독자 35,000 돼서 작진 않은데 초보 유튜버고요. 그래서 이런 데 나와서 또 얼굴 한 번씩 이렇게 또 팔고. 아이, 초보는 무슨 초보. 제가 4년 동안 지금 3년 반 동안 이 선거 때부터 같이 일을 했었는데 이 정무적인 것을 제게 가르친 게 사실은 정청래 전 의원보다는 김성애 전 보좌관이 제게 더 많은 제가 가르친 것은 없고 가르쳤죠. 의원님이 하시는 것을 말리는 걸 몇 차례 한 것 외에는 별로 한 말리는 일이 걸 몇 없습니다. 차례 했대. 수백 차례 했습니다. 수백 차례. 저 얘기하면 옆에 와가지고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목포에 우리 재단에서 땅 사는 것도 이 안 됩니다 했는데도 제가 위험하다. 더불어민주당 컵 우리 이거 아시죠? 오늘 의원님이 또 페이스북에 이 딴소리를 올리셨는데 이렇게 바꾸면서 못하게 하는 일을 맨날 하는 거죠. 굿즈 이거 만들어서 했는데 요즘도 이거 찾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제가 그 당시에 의원님 모르던 때인데 처음에 열고 나서 제 컵을 하나 사갖고 지금도 그 컵으로 물 마시고 있거든요. 이게 4년 전 오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4년 전 오늘 제가 디자인을 했고 이제 이곳은 이 전사기 때문에 사실 돈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인데 우리나라에서 머그를 제일 많이 만드는 이제 어떤 집에서 한 거예요. 이때는 정말 미친 듯이 제가 이 일을 했죠. 이 정당의 굿즈를 이런 식으로 한 것들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제 컵을 보시고 유튜브 구독자분들께서 이거 어디서 파냐고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이게 좀 잘 만들어졌는데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활용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얘를 이제 판매를 해야 돼요. 그냥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뇌물 공여가 되니까. 그런데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 정당에서 이것을 누군가가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새로운 조직이 있어야 되고 판매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했고 여러 사람들을 활용해서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한테 이걸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거를 팔게 하고 거기서
이쪽으로 정당 후원금을 받다든지 이렇게 하면 근데 되는데 이제 외국은 지금 귀찮은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귀찮은 것도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 대선 때 후원금을 내기도 하지만 대선 굿즈를 팔아서 그 수익으로 정치자금 충당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또 선거법에 그게 안 돼요. 예, 그게 안 되니까 정당에서 만들어서 팔 수가 없어서 예,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 당시에 이제 당원 가입할 때 기념품으로 주고 그랬었거든요. 예, 지금은 좀 구하시기 어렵다는 사실은 점. 이거는 아주 시작이어서 정말 이건 아주 쉬운 일이었는데 앞으로 무슨 기회가 있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참 요번에 재밌는 게 이 자한당 이름을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네. 새로 이제 네. 뭐 합당을 하면서 바꾼다고 하는데 누가 그 민주당 출신 인사가 한 분 나와서 얘기하시던데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선거를 같은 이름으로 2번 치르는 게 처음이라면서요. 난 깜짝 네, 놀랐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당이 이게 예전에 선거 새천년 때마다 민주당 때 한 번 하는데 그때 이제 저기 열린우리당으로 갈라져서 선거를 치렀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20대, 21대 선거 2번을 치르게 되는 건데 선거 역사상으로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선거 때마다 정청래 의원이 했죠. 아 그렇구나. 네, 정청래 의원이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집에 가서 찾아봤거든요. 그때 사실이에요. 실제로 찾아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우리 예. 정청래 의원이 말씀하시는 게 틀린 게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합니다. 보기보다. 많이 하고 자기가 확실하게 검증을 해본 것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얼마나 예.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확실하게 자기가 확인한 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이제 총선이 되면은 이 국회의원들 관련돼서는 자기 이익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게 총선이거든요. 그렇죠. 어느 지역에 누가 나가느냐, 비례가 누가 들어오느냐. 이러니까 자기가 관장할 수 있는 그 마진만큼을 나가서 딸 수가 있다면 나가는 거예요. 분당을 하고 당 대표를 헐뜯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12월 그 5일부터 시작해서 이름을 바꾸고 1월 15일 날에는 새 이름이 나왔죠. 이제 그때 2015년에서부터 2016년 1월로 이어지는 그때 이제 제가 가장 그 중요한 일을 했었던 이때였는데 그때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시면 2015년 후반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당대표를 흔들면서 나가려고 막 이러고 있을 때 결국은 30몇 명만 나가고 나서 거기서 탈당이 시작되면서 여러분들 다 싫어하시는 그 짜르 그 김종인 박사님이 1월 15일 날 오시면서 탈당이 멈춘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30몇 명에서 국민의당의 인원이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김종인 박사 들어오면서 거기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탄생이 되고 나서 거기서 국민의당으로 우리가 이만큼을 뺏겼지만 그러면 애도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 이 추미애 이해찬 당대표로 오면서 이것이 굳건하게 오늘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마찬가지로 정세균 당의장이 하던 시절에 열린우리당 당의장 하던 시절이 단 한 번에 임기를 채운 당대표였고 아 그랬구나.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때도 여러 가지 맨 마지막에 약간 좀 마무리가 좀 덜 돼서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는데 추미애 대표가 그런 점에 놓고 봤을 때는 거의 처음으로 정세균 의장 다음으로 당대표 임기를 마친 당대표가 됐고요. 이게 한 번 하고 그치나 사실 좀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해찬 대표가 되고 나서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당이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총선 때까지 이해찬 체제로 가고 8월에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민주당은 명실상부 굳건한 그러니까 여당이 되는 거예요. 제1당이 되는 거고 굉장히 안정적인 체제로 운영이 되는 그 단초를 놓았는데 그때 또 같이 가는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이라는 거. 그래서 보니 제가 마침 제가 그 당을 이름을 만들 때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다시 이제 20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보면 이 당대표의 조건은 그 정무적인 감각이 물론 중요하지만 카리스마 같아요. 그렇죠. 예. 카리스마인데 지금 이 추미애 당대표 이전에 이해찬 당대표 전에 추미애 당대표 그다음에 그 전에가 임시로 맡아서 했던 것이 김종인 당대표 시절이 있었고요. 그 전에 당대표가 누구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문재인 당대표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신을 갖고 확실하게 인내하면서 사심 없이 끌어가야만 이것이 당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서 이 추미애 장관이 하는 걸 보세요. 그 소신과 그 당참과 그 카리스마가 있어야만
자기가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기웃거리지 않고. 사실 그러고 이제 문재인 당대표를 흔들고 당을 떠났던 사람들이 고질적으로 당을 흔들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게 저희가 전국으로 놓고 보면 호남 지역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수도권 지역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살아남는 사람이 살아남는데 호남 같은 경우는 민주당하고 정체성이 좀 맞지 않아도 호남이 고향인데 관료 출신인 사람들이 가서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한테 반기를 들고 다 탈당하라고 이랬던 거죠. 그분들까지 없어지고 나서 당이 안정이 되니까 안에서 사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친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30%도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니까 아무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폄훼하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당 내부에서 토론은 활성화돼 있고 당 외부는 같은 목소리를 내는 식으로 뭔가 좀 안정적인 당구죠. 옛날 같으면 무조건 나가서 언론에 대고 막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당을 흔들었는데 그렇죠. 이젠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감히. 예, 그러니까 그 감이라는 게 저는 내부 토론은 보장하지만 밖에선 한 목소리를 내는 어떤 이런 기풍이 생기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데 자리를 잡게 도와준, 그러니까 자리를 잡도록 하신 분들이 바로 추미애 당대표, 이해찬 당대표가 아니었나. 근데 이제 이번에 좀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정당들이 돌아가는 그 판세를 보니 이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선거제 개편에서 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욕심을 채릴 수 있는 그런 그 이 룰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다당제로 가겠구나라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왜 이제 그런 우려가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좀 해봐 주세요. 이게 그 당을 만드는 게 우선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몇 명의 국회의원을 비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죠.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개 시도에다가 그 지구당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지역 정당, 그러니까 자치단체별로 만들고 그 정당에 1000명씩의 당원을 모으면 정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을 구성하는 요건을 갖춰서 정당을 만드는 일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어렵지 않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 이제 3% 이제 봉쇄 조항이라고 하거든요. 전국 지지율이 3%가 넘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의석수를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3%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작은 숫자 같지만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요. 300명의 3%면 무려 9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준연동형제라서 30명 캡을 씌우고 이제 절반만 인정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 3%의 전국 지지를 끌어내기만 하면 실질적으로 5석은 확보를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국회의원 5명이면 그러니까 좀 스피커가 큰 사람들 5명만 모아놓으면 웬만한 큰 정당 하나만큼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공화당이 3% 봉쇄 조항을 뚫고 올라올 정당으로 보여지는데 조원진 들어보세요. 조원진, 홍문종, 김문수, 그 다음에 전광훈. 이건 제가 그냥 전광훈은 그쪽으로 안 갑니다. 글로 안 가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정도 홍준표 이렇게 5명이 한 정당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시끄럽지. 100명짜리 정당 못지않은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명의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사실상 엄청난 힘이라는 것. 그래서 요 5명에서 10명 정도를 노릴 수 있는데 정의당이 지금 지지율이 현재 10% 나오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민주당이 그 정당 투표를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우리를 찍으세요 해서 넘어갈 사람들을 계산하면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진단으로는 15% 정도는 하게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에. 쉽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근데 15%도 말씀드리지만 15%다 이러면 굉장히 작은 숫자로 들리시겠지만 300명 중에 15%다 하면 무려 45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준연동 형제이기 때문에 45명을 다 가져갈 수는 없고 결론적으로는 17명 정도 뭐 이게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7명이고 여기서 지역구에서 한 몇 개 붙어갖고 20명을 채우면 원내 교섭단체가 되잖아요. 원내 교섭단체를 저희가 구성했던 게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서기 2000년 전에 자민련이라고 우리 김종필 대표가 하시던 자민련이 있었고 그 뒤로 쭉 없다가 20대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만든 게 제3당이 원내로 들어온 거의 유일한 사례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정당이 10%에서 15% 정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에서 7% 정도를 전국 지지율을 끌어낼 수 있는 스피커와 조직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각자 당을 만들려고 할 그렇죠. 것이고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에 그 마라톤 하다 귀국하시는 안철수 대표.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자기 그를 적극 지지하는 그 의원이 7명이 있거든요. 그렇죠. 7명 중에서 거른 의원 1명만 지역구고 나머지는 전부 비례대표인데 본인이 지난번에 그 이태규라는 분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네. 프로에서 21%의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대통령 선거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가. 맞습니다. 예. 그럼 자기가 21%를 하면 거기는 한 20명이 되는 거예요. 21%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되죠. 예. 근데 그게 과연 지금 그때 안철수 전 대표를 이 찍었던 그 21%가 온전하게 저쪽으로 넘어갈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요, 그때는 이 호남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손을 들어준 이 부분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21%는 안 돼도 그래도 10%에서 15%는 충분히 안철수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 이 사람이 굳이 다른 데 들어가면서 기웃거리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이번에 선거법의 개편 때문에.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들어오면서 처음에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했죠. 인터뷰 내용에 보면 재미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를 좌파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안철수 대표의 자리는 극중이죠, 극중. 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극중이다라고 본인을 규정했는데 이번에 들어오면서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자기가 좌파가 아닌 쪽으로 옮겨왔어요. 당연한 거지, 속보이게. 근데 이제 이게 옮겨온 것이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지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안철수가 문재인 편인지 박근혜 편인지를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문재인이랑 선을 확실히 그으니까 우리 편이구나. 자유한국당 하는 꼴하지 보기 싫은데 그럼 나는 안철수 찍어야지. 유승민 하는 꼴을 보기 싫은데 나는 안철수 찍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생길 가능성이 예전에 비해서 극중일 때 비해서는 더 오른쪽으로 땡겨왔기 때문에 이제 늘어났다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그러니 거죠. 지금 이 소위 우파라고 하는 저들이 바미당이나 자한당이나 뭐 우리공화당조차도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이 문재인의 그 지분을 나눠 갖고 있었는데 이제 저쪽 지분을 나눠 갖게 됐으니까 이쪽으로서는 굉장히 잘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철수 전 대표는 아마 저들하고 절대 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혼자 나갈 거라고 봐요. 이제 두 번째로 설명드려야 되는 건 이제 호남인데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대 선거에서 국민의당의 동울풍을 일으켰던 것의 가장 큰 지분은 호남 지역에 있는 유권자도 있지만 서울 및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호남 출신의 사람들도 국민의당을 많이 찍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선거 그렇게 4년을 거치면서 안철수라는 정치인의 그 실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고 뭐 전 좋다 나쁘다를 평가한 게 아니라 호남 분들이 보기에는 뭐 딱히 내 타입이 아닌데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수도권에 있는 호남 분들은 안철수 대표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거지. 없어졌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호남에 있는 호남 분들이죠. 왜 그러냐 하면요. 민주당에게 정당 투표를 하면 지금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면 민주당의 지역구를 많이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 47석 중에 30석에서 그 1차 배분에서 민주당이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이 아무리 정당 투표를 해도 민주당이 의석을 못 가져가. 그러니까 호남에 있는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등이 안철수 대표하고 힘을 합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절대 힘을 못 합치죠. 지난번에 박지원 의원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거야 뭐 선별적으로 저는 걷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저는 안철수의 이번 스탠스는 온전하게 호남에서 떠나고 이 좌파를 규정하면서 온전하게 떠나서 저쪽으로 가는 스탠스라고 보이고 지금 이 박지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이 과거를 보면 최근까지도 보면 절대로 둘이는 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만 박지원 의원을 제외한 다른 호남 의원들은 박지원을 않아요. 버리고 넘어갈 수 있어요. 아니야. 제가 요번에 그 박지원 의원 하는 얘기를 뭐 제가 거의 듣지 않는데 이 기사 나온 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제 전 남북에서 정동영 의원하고 합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호남이 다시. 이게 다시 우리 정치판에
이 호남당이 또 생겨날 수는 저는 없는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 민평하고 이제 대한신당이 합할 가능성이 엄청 커요. 왜냐하면 여기서 호남을 팔면서 자기들이 그야말로 한 20석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게 선거법에 나오는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한 중요한 것은 이 중에 맹주들 몇 사람은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도 있는 거죠. 대한신당이나 민평당으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박지원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생각에 아마도 이거는 뇌피셜인데 목포에 손혜원만 나오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저는 안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경선을 통과해서 어떤 사람이 올라올까를 이제 봐야죠. 많은 분들이 도와달라고 했지만 지금 저는 어느 누구를 하나 도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대표 누구 하나가 나온다면 이제 그를 제가 도와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윤소아 대표가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표가 생각보다. 그러면 지금 또 어찌 보면 우리가 이걸 윤소아 의원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누군가가 경선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둘은 박지원 대표하고 힘을 합해야 싸울 수가 있는데 둘이 나눠지면 박지원 의원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에 손혜원이 나오면 박지원 표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더러 목포 나와라 이제 난리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진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제가 국회의원을 한번 또 하기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아직 젊으신데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인생에 또 마무리해야 될 일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박지원 의원님은 그야말로 민방당이라고 하잖아. 민평당이 아니라 민방당, 민주방송당. 방송만 저렇게 나가시는데 공중전을 해서 목포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분은 방송 나가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뭐하러 국회의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분이 국회의원 하시는 무슨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집착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새는 원도심 다니시면서 뭐 원도심에 뭘 해주겠다 급격하게 원도심에 오시는 이제 행보가 이제 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원도심에 자기가 뭘 하겠다 하는데 그러면 12년 동안 뭐 했냐고, 지난 12년 동안은. 그러게요. 지역구 의원 12년 동안 믿을 수가 없는 분이죠. 그런데 굳이 목포에서 재개발을 위해서 예산도 또 많이 따오시고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저분이 지금 이제 우리 나이로 나이 80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지금 이런 나이에 물론 건강하세요. 믿을 수 없을 만큼 외모도 젊어 보이시고 건강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제 나이를 65세를 봅니까? 저도 건강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있고 저는 또 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만둔다는 것이지만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이 중소 정당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래서 제일 큰 손해를 보는 게 사실은 민주당과 이 자유한국당인데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여기서 자기들이 우공당이라든지 이제 정강훈 목사의 저는 뭐 기독당이 생길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보는데요. 이렇게 볼 때 자기들의 이 지지율을 이제 자한당을 해치지 않고도 나가서 비례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데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께서 우리는 그런 당을 만들지 않겠다. 정권법으로 가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위성정당이 민주당을 파는 정당이 안 생길까요? 당하고 관련 없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민주당을 돕는 사람들일까? 그것도 의심을 해봐야 돼요. 민주당 이름을 팔면서 갈 수는 있지만 그래서 민주당의 비례대표 부분들을 이 사람들이 많이 가져갈 수는 있지만 그들이 온전하게 민주당을 돕는 사람인가는 의심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비례대표제 그리고 이번에 그 선거법의 이 개편으로 인해서 저는 당이 한 10개 이상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명씩을 국회의원을 만들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되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목소리를 갖고 이제 국회에 들어올 것인가. 저는 부디 훌륭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있는 이제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 자격 미달인 사람들을 다 좀 갈아치우고 했으면 좋겠지만은 이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이 국민들이
그 간접적으로 뽑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지만 이 사람들이 온전하게 국민을 위해서 자기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을 앞세울 것인가라는 데는 이제 좀 의문이 들어서 걱정이 좀 많습니다. 우리 이번에 김성애 소장과 하는 일부는 여기서 마치고, 네네. 예, 이제 두 번째 다시 한번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자한당의 통합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의 구체적인 얘기들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 월요일 날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이는 이제 다음 그 이 검경 수사권에 네네. 대한 부분들, 그리고 유치원 3법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2부를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